부동산 성수기인 봄을 맞아 50억 미만 꼬마 빌딩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판단 속에 급매물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방서우 기자가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서울 명동거리. 아직도 임대 표지를 내건 빈 건물이 많지만 최근 하나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리가 성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명동 상권의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17.4%포인트 내리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가격의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강남의 한 빌딩. 3년 전 94억 원이던 이 건물은 최근 17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각종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시세 차익만 60억 원 가까이 얻은 셈입니다. 이렇게 서울 각지에서 거래가 살아나며 지난 3월 기준 서울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04건으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빌딩 매매 금액은 8,393억 원으로 전달 대비 62% 늘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도 거래 금액은 감소했던 2월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층 이하 꼬마 빌딩 거래 비중이 70%를 넘기며 거래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것은 맞지만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권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죠.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김성순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무님 혹시나 생소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의 지사 한 400개 지사를 갖고 있는 컨설팅 자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개발 컨설팅을 한다던가 임대차, 매입 매각,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문 간평까지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꼬마 빌딩 중심으로 급매물이 좀 팔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살만하다, 뭐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바닥이라고 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가 최근에는 접근하기 좀 쉬운 매물 중심으로 해갖고 사실 약간 그 가장자리가 좀 녹아내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서울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물건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고 들었는데 뭐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도 그랬는데 지금 빌딩 시장은 좀 방금 양극화 얘기하셨지만 양극화가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좀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사이즈가 좀 크고 작은 거에 따라 갖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형 건물들, 주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100억 미만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고가 주택을 대체하는 대체제로서의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거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가 팔아야지 거래가 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굉장히 사실 여러 경기 침체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건물을 좀 매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는 너무 이제 건물 가격이 적게 받을 것 같다가 지금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주택의 대체제 그다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가 지금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었던 상황에서 요 정도 위치에 요 정도 건물이면 그냥 사놓더라도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겠다. 다만 이제 거기서 조금 큰 사이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고 있는 추세고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핵심 상권, 그중에서도 핵심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전무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 주식 투자랑 마찬가지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주식에서 뭐 장기, 단기 이런 투자들이 있고 우량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있듯이
부동산도 투자의 어떤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어떤 투자 수익이나 아니면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그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던 뭐 성수동이라든가 네.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신흥 상권들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뭐 장기적으로 보는 우량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청담동 이런 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코로나 때 이미 사실 검증이 좀 됐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고 내려가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유망한 곳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몇몇 지역들 좀 짚어주셨지만 서울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권별로 좀 개성이 좀 뚜렷하다고 해요. 투자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상권들이 활성화된 상권들이 여기저기에 분포가 돼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명품도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뭐 패션 브랜드나 F&B나 다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별로 색깔이 다 완전히 갈라져 있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쉽게는 청담동을 예시를 들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청담동 명품거리 같이 완전 럭셔리 중심으로 돼 있거나 홍대 같이 아주 뭐 영앤 트렌디한 상권이거나 뭐 가로수길 같이 이제 그 중간에 메스티지라고 하는 상권이거나 이 상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에 들어오실 때 사실 이 상권의 색깔이랑 본인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랑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약간 어긋나게 되면은 들어왔다가 철수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상권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권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좀 붐비는 상권이라도 좀 임대가 잘 안 되는 건물도 있고 네네. 또 안 좋은 상권이라도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차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한 투자 전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조언해 주시죠. 예전에는 사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 같으면 이제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했던 게 요 상업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시험대가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제 브랜드들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건물주들이 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지금은 이제 임차인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따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의 목적 자체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뭐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하는 것 외에도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거나 뭐 경험, 체험형 소비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시성이 좀 좋고 대로변이나 전면이 넓은 건물들 그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다점포 전략을 썼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강남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아파트 하는 것처럼 브랜드도 사실은 그 아주 핵심 위치에 자기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한두 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입장에서도 그런 플래그십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같은 상권 안에서도 그런 좀 가시성이나 접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실전 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꼬마 빌딩도 있지만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도 뭐 대형 상가, 소형 잔파 이게 사실 투자 규모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좀 투자 규모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가랑 건물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네. 상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임차인이 하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에 굉장히 용이성이 있지만 대신 대부분의 상가가 사실 집합 상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잘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임차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방 이제 그 임차인이 나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 임차인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가 나가더라도 예전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이자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 한 명이 나가서 그 공실률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투자할 때는 혹은 뭐 대형 상가 여러 개를 투자할 때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수익률이나 현재 임차가 다 차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개가 나갔을 경우에도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캐시플로우 상에서 현재만 보지 말고 잘 안 됐을 경우에를 대비하는 리스크를 좀 해칭하는 전략이 있어야지
사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전망도 한번 해주시죠. 글쎄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보다는 사실 훨씬 더 큰 폭풍이 새로 닥친 게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예. 건물을 가치를 산정하고 건물을 이제 사고 팔 때는 금리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건물 매수하시는 분들이 다 레버리지를 쓰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폭풍이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뭐 코로나를 논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고 대부분의 상권이 다 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의 변동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사실 거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는 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적어도 뭐 올해 한 하반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김성순 전무였습니다.